자, 지금부터 2017년 12월 29일 전력공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전력 계통의 개요입니다. 연필 넣으시고요. 아주 한칠판 끝까지 다 요약하고 그때 정리 시간 드릴게요. 전기적 에너지는 아주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의 98% 이상의 에너지원을 전기적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적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 변성, 송전, 배전,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 장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발전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옛날부터 태고적부터 나오는 수력발전, 소수력을 포함한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지열발전, 이런 발전 방식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에너지. 한 명은 일로 오고 또 한 명은 거기 앉고 자네는 여기로 와. 너 빨리 오고. 지금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정리 안 해주면 이 친구들은 수업을 못 들어요. 그래서 편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되도록 지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러면 이 전력공학은요, 특히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전력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계속합니다. 발전소에서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지력, 조력 이런 데서 생성된 전기는 일반적으로 24kV나 11kV로 전기적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이런 발전하는 방식은 태양광이나 지열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용량 수용과 전기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용량 밀집 수용가로부터 발전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는 역시 냉각수 문제 때문에 지금 울진, 월성, 고리 이런 쪽에 원자력 발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태안, 보령 이런 쪽에 다 발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전기적 에너지를 대용량 수용가가 있는 곳에 전송해 와야 됩니다. 그럼 왜 발전소를 대용량 수용가 근방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적 에너지를 장거리 송전을 위해서는 변전소, 서브스테이션, 공학적 전기는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구외에서 전송하여 변압기, 기타, 회전 변류기 등으로 전압을 변성하여 구외의 장소로 전송하는 곳을 변전소라 정의합니다.
이 변전소. 요거는 발전소에 있는 변전소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압을 승합시키는 승합용 변전소입니다. 이 승합용 변전소는 345kV, 765kV, 일반적으로 345kV를 765로 승합을 시키. 이런 승합된 전력이 송전선로를 타고 도심에 있는 2차 변전소로 오게 됩니다. 765kV나 345kV가 변성하여 다시 345나 154로 변성된 전기가 옵니다. 이 두 전기는 배전용 변전소에서 154로 변성하고 그걸 22,900으로 재변성하여 도심지 배전선로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자, 도심지 배전선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건 바로 우리 학원 앞에 있는 주상변압기. 여러분들 아파트 지하에 있던 옥상에 있는 옥외 배전시설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왔는 전기는 다시 380V와 220V로 나누어서 380V는 동력부하에 220은 전등부하, 전열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거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 11kV나 24kV 또는 22kV, 요즘 현대중공업에서 나오는 발전기는 28kV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적 에너지를 그대로 수용가로 전송해 오면 이런 변환 과정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전압을 높였을까? 가장 중요한 것, 승합의 이유입니다. 왜 승합하느냐? 전압을 높이는 게 승합입니다. 왜 승합하느냐? 공급 전력을 정대시킵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V 값을 높였습니다. 전위차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전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였으니까 공급 전력이 정대됩니다. 공급 전력 P는 V 제곱에 비례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공식입니다. 공급 전력 P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154를 345로 승합했다. 154kV를 345로 전압을 승합시켰다. 154분의 345 제곱에 비례하는 공급 전력이 정대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로스 파워, 손실 전력입니다. 손실 전력은 V 제곱에 반비례하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어떤 도체, R이라는 저항을 갖고 있는 어떤 도체 I암페어의 전류를 흘러보내면 여기는 뭐예요? 송전 쪽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수전 쪽입니다. 서부단 볼테이지, 리시부단 볼테이지입니다. 이쪽이 송전이고 이쪽이 수전입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를 전송하는 에너지는 생산한 전기적 에너지. 받는 에너지, 우리가 부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전기적 에너지의 손실이 생깁니다. 왜? 전기가 전파를 타고 올 수는 없지요. 도체가 갖고 있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에 의해서 전력 손실이 생깁니다. 그 전력 손실은 오hm 법칙에 의해서 P 이꼴 I 자성 R로 P는 R분의 V제곱입니다. 근데 R분의 V제곱은 그 도체 자체가 순수 저항만 갖고 있다면 R분의 V제곱입니다. 근데 도체는 늘 뭐가 있습니까? 리액턴스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자성 R로 I는 그러면 뭐예요? V 코사인 세타 분의 P의 제곱의 R입니다. 자, 공급전력 P는 삼상인 경우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요거 필수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교수님 왜 여기는 그러면 V 코사인 세타분의 P냐? 같습니다. 왜? 삼상이면 도체가 3개 있으니까 손실도 3I 자성 R로 해야 되죠. 근데 여기가 3I 자성 R이면 이 값 역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약분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만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다시 써면 V 자성 코사인 자성 세타의 P의 제곱의 R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로스 파워, 손실 전력은 도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고 그 값은 V 자성 코사인 자성 P 제곱분의 R입니다. 그래서 PL 손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합을 해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변전소를 통해서 성합을 했습니다. 성합을 해서 송전선로를 탑니다. 이 부분이 송전입니다. 송전. 우리나라 송전은 Y결선 송전을 하고 결선 방법은 Y 델타 결선으로 3권선 변압기를 씁니다. YY 결선을 함으로써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고 델타 건선을 쓰면서 제3고조파를 순환시키는 제거하는 방식을 위해서 우리나라 송전선로는 YY 델타 건선을 썼습니다. 두 번째 당구장 표시를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송전선로는 왜 Y 델타 결선이냐?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아직 회로 이론 시간에 안 배웠습니다. Y 결선은 성간 전압을 높게 합니다. 자, Y 결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상전압입니다. 얘가 성간 전압입니다. 이 성간 전압이 이 상전압의 루트 3배만큼 큽니다. 즉 다시 하겠어. 얘와 얘가 갖고 있는 것은 VA, VB, 여기 VC가 있습니다. 삼상은 크기가 같고 위상이 각각 120도의 상차를 갖고 있는 게 삼상입니다. 즉 다시 하겠어. 기본파 정연파는 얘가 정연파입니다. 근데 삼상은 이거와 120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세 개의 기전력이 합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 요 A와 B와 C. 요걸 N. 앞으로 전기에서 실기나 전력공학에서는 ABC라는 표현을 회로 이론에서 쓰는 ABC라는 표현을 바꿔 쓰겠습니다. R, S, T 상회전 방향입니다. R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A상을 R, S상을 B상을 S, T상 상회전 방향에 따라서 R상, S상, T상으로 줬습니다. AS, N상 중성점까지는 바로 이 권선상에 걸리는 전압 VP입니다. 자, A와 B상에 걸리는 전압은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아까는 요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VP였고 얘는 이 두 개에 걸리는 전압이 VL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압을 성간전압이라 하고 상에 걸리는 전압을 VP라 하여 상전압이라 정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까? 여기서 이 벡터의 끝을 여기다 버리면 얘가 VC고 여기다가 다시 평행이동시키고 얘입니다. VB의 VC 여기 VB와 VC는 요상과 요상에 합성되어 있는 이 각과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도입니까? 30도입니다. 상전압보다 성간전압이 30도입니다. 왜? 이 값이 몇 도예요? 120도인데 옮겼으니까 이 값이 60도지요? 이거와 이거는 뭐예요? 졸지 말고, 자, 이거와 이건 뭐예요? 같지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거 30도 나와요? 이 길이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VB 코사인 30도 돼요? 그런 거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약분하니까 루트 3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Y결선일 때는 VL 이퀄 루트 3 VP 30도 앞선 위상을 갖는데 이 VL이 무슨 전압요? 성간전압이고 VP가 무슨 전압요? 상전압. 전압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자 이제 보세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용가에게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압이 높아야 성압이 되지요. 훨씬 더 높은 성압을. 왜 YY 델타를 했느냐? YY를 하면 뭐가 커집니까? 델타 델타보다 전압이 루트 300 커지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얻는 경우는 무슨 결선한다? Y 결선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더 봅시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는 보세요. 이 전압이나 여기서 이 사이 전압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1절점의 전이, 이 절점의 전이 같습니다. 뭐는 같아요? 델타는 전압이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입니다. 선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선전류만. 이거 두 개의 벡터 합성의 값과 같지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하나 더. 이건 무슨 전류예요? 선전류고 얘는 권수 상에 흐르는 전류죠. 선전류, 상전류. 어느 게 더 커요?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가 유출하는 전류와 값과 같다면 얘가 얘보다는 커지요. 아까 방법으로 똑같이 루트 3배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전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결선? Y 결선합니다. 자, 결론. 수용가 쪽에서
전동기를 걸고 공장에 기계를 걸 때 그 변압기는 무슨 결선합니까? 델타 결선해야 용량이 3배 늘어납니다. 전류가 3배, 루트 3배니까. 왜? 루트 3배 되면 I 자성 R니까 I 제곱하면 몇 배 나와요? 3배 나와져요? 그래서 델타가 Y에 비해서 소비 전력도 3배 늘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 하나를 합시다.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는 11kg나 22kg뿐이 안 됩니다. 발전기 덩치를 더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나 효성에서 만들어서 보령이나 태안에 보내주는 화력발전소 모두가 22kg, 28kg, 11kg입니다. 그러면 그 적은 전압으로 생성된 전력을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왜? 엄청난 장거리입니다. 수백 킬로 이상의 장거리 송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압을 높여 성압을 해서 전선로로 보내주는데 그 결선을 좀 더 높은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YY 결선을 했습니다. 저 델타 권선은 고조파입니다. 자, 이제 고조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V의 4인 오메가 T라는 값하고 V가 V의 4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로 할까요? 4인 3 오메가 T.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오메가 앞에 1이 있는 정연파입니다. 얘도 정연파인데 얘는 3오메가입니다. 3오메가라는 것은 오메가가 2파이 F인데 파이의 2배도 아닙니다. 이 3은 주파수의 3배입니다. 이 주파수의 3배인 이걸 그림으로 오실로스코프를 통했다고 가정해 보면 얘가 정연파입니다. 이까지 한 주기의 정연파. 또 다음 시작할 때 한 주기.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변화를 일으키는 조금 잘못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3번이 됐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얘와 얘가 뭐 돼 있습니까? 플러스 돼 있습니다. 이 파형의 얘를 플러스 시키고 얘와 얘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 에너지가 담을 수 있는 건 요것뿐입니다. 즉 다시 하겠어. 기본파와 3조파가 합성되는 걸 보면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RMS, 시료값, 루트 민스키아의 값은 이것만큼 아까 정령파에 비해서는 이것만큼 줄어듭니다. 그게 고조파입니다. 그게 5고조파, 7고조파, 13고조파, 일반적으로 고조파라는 것은 13차 이상 고조파를 아주 높은 고조파라 합니다. 기계기구에 악성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고조파입니다. 어제 수업을 하면서 공채반 수업을 하면서 과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60Hz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50Hz로 낮춰서 공급했을 때 1. TV 2. 전자벽시계 3. 그 피자 데워 먹는 게 뭐예요? 예? 전자레인지. TV, 전자벽시계, 전자레인지는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세분화하여
다음 시간에 내가 주제 발표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채반은 굉장히 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조파가 어떤 거라고 했습니다. 델타 권선을 집어넣으면서 제3고조파가 제거된다. 왜? 델타 권선은 권선에서 부하 평형이 되면 여기에 발생되는 고조파 성분이 요 안에서 순환하고 이 선간에 안 나갑니다. 이 선간에는 부하의 전송을 하고 요 변압기 안에만 순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델타 권선을 써주고 이 델타 권선을 안정권선이라고도 합니다. 안정권선. 자, 문제는 이제 고조파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60Hz로 생산돼가 그 생산하는 전기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보니까 우연하게도 사인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연파를 사인파 교류라고도 칭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인파 교류가 왜 송전선로를 타고 오는데 이런 고조파가 나올까요? 바로 전압의 변성입니다. 전압의 변성은 뭐가 합니까? 변압기가 합니다. 변압기 철심이 있고 권선에 1차에 강끼인 코일, 2차에 강껴가 나갑니다. V1, I1, V2, I2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기기 교수님이 참 후배들 중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입니다.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해주는 친구. 여기 전압가 하면 이쪽에 전류가 흘러가.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이나 렌제이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높은 전압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요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어떤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 2차에 아주 높은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압기 철심의 자기 포화 현상이나 히스테리시스 현상,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2차에 일그러진 파형이 발생. 자, 여기는 뭐예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정연파입니다. 이 권수비를 이용해서 약 30배 이상 높은 전압으로 성압을 시킵니다. 뭐를? 11kV를 345로, 22kV를 765로 무려 30배 이상 전압을 성압시킵니다. 성압하다가 보니까 1차에 들어가는 정연파 교류가 2차에 이 변압기의 권수에 의해서 30배 이상의 전압을 내보내니까 자기 포화 현상이나 전기자 반작용, 히테리시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2차에 뭐가 생긴다? 일그러진 파형이 생깁니다. 그 일그러진 파형 중에 가장 영향이 있는 제3고조파를 뭐가? 델타 권선을 삽입하면서 제거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에서 왜 성압을 하고 왜 YY 결선으로 했는가까지는 됐습니다. 전압을 성압하는 이유는 공급 전력을 정대시키고 손실 전력을 감쇄하는 게 성압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선로의 구성은 선로가 뭐예요? 도체입니다. 765, 345, 154입니다. 345kg는 480 스퀘어 6B 방식을 씁니다. 480 스퀘어 몇 B 방식? 6B 방식. 요거는 B라는 것은 복도체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실제로 765에 사용될 때 단도체면 저 정도 굵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야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실무 면접과 실기에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만한 전선입니다. 765에 단도체를 썼을 때 이만한 전선의 굵기가 요거보다 내가 봤을 때는 더 굵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MRI 찍을 때 머리 지름 정도 될 거예요. 저거는 재질이 알루미늄을 넣고 가운데 철심을 넣는 ACSR일 때 1m당 무게가 얼마겠어요? 저거 1m당 무게. 여러분들 말로 순수하게 비전공자 이야기대로 쇳덩어리입니다. 저런 전선 쇳덩어리 1m가 몇 킬로가 가겠어요? 10kg가 간다고 가정합시다. 송전선로 한 가닥이 600m입니다. 기본이. 10kg면 6톤입니다. 전선 자체 한 가닥의 무게가 6톤입니다. 한 가닥 가면 전기 공급돼요? 몇 상입니까? 3상입니다. 세 가닥 가야죠? 세 가닥이 가게 되면 철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 가닥만 시설하면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2회선 송전을 합니다. 일반적인 철탑은. 그러면 6가닥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선 자체의 무게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송전선로는 기본적으로 15m, 20m 높이에 시설되고 상간지 송전선로는 400m, 500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넘어가는 곳 3, 4, 5선로 여기 호남고속도로로 올라오는 서산 쪽에서 올라오는 765선로 신가평 변전소에서 올라오는 765선로 신안성 변전소에서 올라오는 765선로 철탑 규격이 엄청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저런 전선을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옛날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대규모 소요 사건이 생깁니다. 왜 우리 동네 저런 고주파, 저런 높은 전압의 전력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산꼭대기나 구렁텅이 이런 쪽으로 가서 송전이 돼야 됩니다. 바람을 무지 많이 받습니다. 내가 지금 평지에 있었을 때 내가 그림자가 비치는 면적을 투영 면적이라 한다면 투영 면적 땅 엄청난 바람을 받습니다. 저게 산꼭대기에 있었을 때 지지물의 건설에 필요한 합성 하중을 구할 때는 전선의 자체 무게인 자중보다는 풍압 하중을 더 크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 이제 주어입니다. 이거를 6개로 쪼갰습니다. 6개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 쪼개놨는 게 몇 개입니까? 저게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이름하여 몇 비 방식입니까? 6비 방식이고 얘가 몇 스퀘어? 480스퀘어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런 복도체를 쓰느냐?
실기 다음 시간 금요일 날 수업해 나갈 게 첫 시간 전해용입니다. 전기는 아주 좋은 에너지라 했습니다. 내가 전기를 강의하면서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공기가 절연체라는 사실이고, 또 불행한 것은 표피 효과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에서 표피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큰 전선을 생각하고 생산하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인버스 표피 효과, 역표피 효과가 있다면 345든 765든 220이든 전선의 굵기를 같게 해도 괜찮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하는 스킨 에펙트, 어떤 도체에 전류를 흘러보내면 가운데는 전하의 밀도가 적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전하의 밀도가 높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표피 현상입니다. 스킨 에펙트, 표피 효과입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높고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표피 효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하복랩에선에 사용하는 아주 가느다란 전선, 그런 전선은 표피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전선의 단면적을 잘라서 전하가 분포되는 공간 면적을 측정해 보면 균등하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스키아 이상의 전선, 굵은 전선, 도체 중심에는 전류가 안 흐르고 바깥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선이 단도체일 때 이거만큼 크다면 이렇게 적게 나눠난 복도체보다 표피 효과가 적게 발생되겠죠. 거꾸로 표피 효과가 적게 발생된다면 똑같은 단면적을 갖고 있는 단도체, 복도체에 비해서 전류 용량을 정대할 수 있습니까? 복도체는? 자, 다시 한번, 전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뭐가 많이 생긴다? 표피 효과가 많이 생긴다. 그럼 소도체를 이렇게 6개를 나눠 놨으면 표피 효과가 적게 생기죠. 표피 효과가 적게 생긴다는 것은 얘의 전류 용량보다 얘가 전류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전선의 무게는 나눠서 같습니다만 풍압을 받는 면적도 훨씬 적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류 용량은 더 정대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굵으면 굵을수록 정전 용량이 커집니다. 굵으면 굵을수록 정전 용량은 커졌지만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요 사이의 정전 용량, 요 사이의 정전 용량이 서로 또 작용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복도체는요. 복도체는 단도체에 비해 전류 용량은 뭐하고 정대됩니다. 전류 용량이 정대되면 송전 용량도 정대됩니다.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인덕턴스는 도체에 흐르는 반경이 크고 요거는 적기 때문에 이 인덕턴스가 제에 비해서 약 20% 정도 감소합니다. 정전 용량은 20%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송전 용량 공식의 고유 부하법은 K의 V제곱, K의 공칭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는 C분의 L의 V제곱이 식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20%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20% 정대되니까 송전 용량 즉시 커집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선로에서 왜 복도체를 쓰느냐?
3, 4, 5일 때 1, 5, 4일 때 480 스퀘어 6B를 쓰고 3, 4, 5는 480 스퀘어 4B 방식을 쓰고 1, 5, 4는 330 스퀘어 1B 방식을 씁니다. 왜 쓰느냐? 요거에 비해서 전압이 낮으니까 규격을 적게 해. 굵기는 같은데 도체 수를 적게 했어. 그 다음에 얘와 얘는 굵기와 도체를, 얘는 6B, 4B, 2B입니다. 이건 이복도. 자, 그래서 765를 왜 복도체로 사용했느냐? 3, 4, 5를 왜 복도체로 사용했느냐? 여기 이제 잠깐 또 보겠습니다. 전선은요, 요게 철입니다. 철. 여기에 이런 알루미늄이 얘를 포일을 했어요. 이렇게 나열이 돼가 수많은 전선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AL입니다. 자, 이 전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전선이랍니까? 중앙이 심이죠. 가운데 있는 걸 심이라고 가정합니다. 심. 자석 없으니까 임시 자석 하나 가져오세요. 전혀 없습니다. 빈자리. 자,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철입니다. 그래서 얘는 철을 강이라요. 강심입니다.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랍니다. 자, 전선이 하나의 도체로 됐다. 얘는 단선입니다. 구리선 하나가 됐어. 단선입니다. 그 단선이 여러 가닥 모여 있다. 연선입니다. 그러면 단선은 전선의 규격을 지름 D라고 표현하고 면적은 2분의 D 자성 파이로 계산할 수 있겠죠. 연선은 여러 가닥 모여져 있습니다. 이 연선의 단면적은 바로 미리 제곱으로, 단선은 규격을 미리라 합니다. 자, 보세요. 3.2mm, 2.6mm. 그런데 연선은 2.5 스퀘어, 2.5mm 제곱, 4 스퀘어, 4mm 제곱, 6 스퀘어, 10 스퀘어, 16 스퀘어, 25 스퀘어, 50 스퀘어. 이런 식으로 전선의 규격이 스퀘어로 나갑니다. 미리 제곱. 자, 전선은 몇 종류? 연선과 단선으로 나눠졌고, 단선은 지름이 뭐? 규격이 뭐? 지름으로 표현하고, 연선은 뭐? 미리 제곱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연선을 씁니다. 가운데 강심이 들어가 있고 바깥에 뭐가 있는? 알루미늄으로 나열되어 있는 연선을 씁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리어 지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송전선로는 단선을 안 쓰고 연선을 쓸까요? 첫째, 장거리입니다. 장거리니까 철탑과 철탑 사이에 인장력이 많이 가해집니다. 많이 가해지니까 알루미늄으로 단선을 썼으면 가볍기는 하지만 강도가 약합니다. 선로에 사용되는 도체는 도기신내 비가경코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도전율이 좋아야 된다. 전기적 에너지를 잘 전송시켜야 됩니다.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도체로 송전선로를 만들면 송전 효율이 무지 떨어지겠죠. 무지 떨어지면서 손실 전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비중이 가벼워야 됩니다. 요 가가 재미있습니다. 가요성입니다. 잘 휘어져야 됩니다. 저 전선은 어떻게 접속합니까? 자, 이게 300m 또는 150m 이만한 전선이요, 330스퀘어가 드럼에 감겨 있다고 가정합니다. 어느 정도로 감기느냐? 여담입니다만 그 330스퀘어 전선 한 막기를 풀고 그 나무판을 눕혀가 위에 알루미늄 판을 얹고 가운데 연탄을 집어넣으면 장어구이 판이 됐습니다. 거기에 전선이 감겨 있었습니다. 1m당 한 드럼당 100m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600m면 그런 드럼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6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접속합니까? 물론 전선과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근데 100m, 200m, 경간 400이면 4개가 들어가야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4개를 접속하려고 하면 가운데 서리부가 3개 들어가야 되겠죠. 끝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하면 4개 나오죠. 서리부 3개가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 공사기사 실기하려고 그러면 그 서리부가 몇 개 필요한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전선로가 가요성, 휘어지지 않으면 이것만큼 전선을 어떻게 구부려서 방향을 잡고 전선을 접속합니까? 납땜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요성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야 되고 코로나를 방지해야 됩니다. 자,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24kg, 11kg로 생산된 전력이 변전소에서 3, 4, 5, 7, 6호로 성합이 되고 이런 변전소를 성합용 변전소로 이런 변전소의 변압기의 성합 원리에 의해서 히스테리시성과 전기자 반작용, 변압기 자기 포화 현상에 있어 2차의 일그러진 파염, 제3고조파가 발생되고 그 상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델타 권선을 3차 권선에 삽입하고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총알 3번 맞으면 바깥에 나갔다 와야 돼. 졸지 말고. 옛날에는요, 졸고 집중 안 하면 이게 날아갔어요. 요즘 정말 나이 들면서 철 들었으니까 수업 시간에 제발 졸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산된 전력이 송전, 배전입니다. 배전, 옥내 배선을 거쳐서 가정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시험 문제가 4-5개 다 여기서 나옵니다. 부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무는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왜? 지금 새 정부의 모토가 뭐예요? 원자력 발전의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안심시켜주자. 탈원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자. 30년, 25년 이상 화력발전소, 모든 화력발전소를 다 바꿨습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석탄 액화 화력발전, IGCC, 서부발전에서 우리 세계 최초로 600만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석탄에서 나오는 가스를 액화시켰습니다. 그 석탄을 분탄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 석탄에 의해서 미세가스가 발생이 안 됩니다. 환경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충남도지사하고 같이 태안 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그만큼 미세먼지, 미분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가 뭐예요?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태양광과 풍력은 나중에 이제 공채반에 오면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전송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게 YY 델타고, 또 가장 효과적이 하는 전선은 복도체로 사용했다. 왜 복도체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설명까지 됐습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지 마세요.